생명 윤리의 원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윤리가 뭘까? 우리가 보통 일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지켜야 될 도리. 그러면 비윤리는 이 정상적인 궤도를 비껴나가는 것이 비윤리인데, 문제는 이 정상이라는 궤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느슨해서 그냥 뭐가 뭔지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타이트해요. 제가 은사로 모셨던 장기려 박사님. 장기려 박사님 그 6.25 전쟁 때 그 피난민들을 위해서 천막으로 병원을 만들고 또 돈 없는 환자들 밤에 몰래 그 전등을 비춰가면서 대문 열어주면서 빨리 도망가라고. 그 장기려 박사님 보면요, 얼마나 타이트하신지. 이분이 평양에 사모님과 아이들을 두고 오셨거든요. 늘 사모님 그리워하면서 편지를 쓰신 그 순애보적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특별히 장기려 박사님 평양에 사모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걸 거절하시면서 어디 이산가족이 나뿐이겠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 이산가족이 얼마나 많은데 어찌 나만 덥석 가족을 만나러 갈 수가 있겠는가. 모든 이산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그때에 나도 만나리라. 결국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죠. 그래서 결국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윤리의 판단을 할 것인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분석해 보라는 거죠.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세계관이 쾌락주의, 공리, 중용, 상황주의, 이런 그 상대적인 수많은 이데올로기가 사람들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거죠. 이 상황주의, 저는 조세프 플래츠라는 사람이 쓴 상황윤리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실화가 나와요. 그 유태인 나치 수용소에 이제 가스실에 가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 수용소인데 여자들만 수용하고 있는 수용소에 이 유태인 여자 30세 미모의 유태인 여자가 수용이 됐는데 그 수용소를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독일인 아이를 임신하면 돼요. 그 사실을 알고서 이 독일인 간수가 이 미모의 유태인 여성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룻밤 나하고 간통을 하자. 그러면 당신이 내 아이를 가지고 이곳을 빠져나가면 되지 않느냐. 나는 더 이상 당신을 타치하지 않겠다. 그랬을 때 이 여성은 두 가지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겠죠. 하룻밤 간통을 해서라도 이곳을 빠져나가야 되겠다. 끝까지 정조를 지켜야 되겠다. 죽더라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 책에서 이 조세프 플래처는 그 어느 쪽도 윤리적이다. 단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하룻밤의 간통도 허용될 수가 있고 끝까지 정조를 지키고 죽더라도 그것도 옳은 결정일 수도 있다. 절대적인 행동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따름이다.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제가 그 상황 윤리에 아주 그냥 빠져들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상황주의는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세계관을 둘로만 나눌 수만 있다면 어떤 절대주의와 이 공리주의 또는 상대주의. 이 절대주의는 말이죠. 인간은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그 절대자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중증 장애인이고 치매 환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인 이상은 우주보다도 귀한 존엄성을 가진 디그너티, 어떤 그 신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 이 절대주의적인 관점이라면 이 상대주의 또는 인본주의, 이 실용주의는 어떤 거냐면요. 인간이 존엄하다는 거 인정을 하겠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동물도 존엄한 게 아니냐. 이 진화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인간이 동물보다 더 존엄하려면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이 동물보다 다른 점은 뭐냐? 생각하는 존재다. 그러면 적어도 인간이 존엄하려면 생각하는 능력이 동물보다 뛰어날 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중증 장애 시설에 막 고성을 지르면서 똥으로 벽칠하는 아이들 IQ 테스트 해보면요. IQ가 15에서 20밖에 안 돼요. 근데 똑똑한 사냥개 또 이 과천 경마장의 말들 있죠. 어떤 거는 30에서 40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IQ가 동물보다도 못한 인간에게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대두된 것이 인간의 퀄리티를 따지자는 거죠. 이 생명의 질을 따져서 질이 떨어지는 인간 생명은 굳이 우리가 존엄성을 가지고 대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러면서 최근에 대두되는 것이 뭐 치매 환자나 아니면 말기 환자들 또는 중증 장애인들, 별로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굳이 많은 치료비를 부담할 필요 없이 건강보험 재정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냥 적절하게 마감할 수 있게 하면 어떠냐 하면서 이제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를 위해서라면 소수의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양보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것은 다 다수결로 결정을 하면 되지만 이 생명에 대한 결정은 다수결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윤리에 4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원칙이 자율성 존중의 원칙, 두 번째가 악행 금지의 원칙, 세 번째가 선행의 원칙, 마지막이 정의의 원칙입니다. 이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요, 너무 소중해요. 이 autonomy, 이 자율성이라는 말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인간을 만들 때 로봇을 만들었으면 편했을 텐데 로봇을 만들지 않고 이 자율성을 가진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해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없는 혼수 상태의 환자, 그쵸? 또는 뱃속의 아이, 정신병자 어떡할까요? 누가 대신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보람의 병원 사건이에요. 들어보셨죠? 그때부터 우리나라 중환자실에 혼수상태 환자가 퇴원을 못하는 거예요. 괜히 퇴원시켰다가 엉뚱한 사람 고발하면은 붙잡혀 가니까. 그때 판사와 검사의 논지가 뭐냐면 집에 가면 죽을 줄 알면서 환자를 죽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말렸습니다. 근데 판사의 논지는 상대방은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말릴 정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요.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말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옆에 내가 막 시카를 들고 와가지고 그럼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막 그렇게 찔러대면은 그때서야 가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 정당 방위에 의해서 무죄가 되는데 그 정도까지 막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없는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 그 사람이 의식이 명료할 때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 그 사람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일까에 그런 일치되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보호자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악행 금지의 원칙.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윤리의 원칙은 선행의 원칙보다 우선하는 것이 이 악행 금지의 원칙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준다 하더라도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선행의 원칙. 이것은 뭐 여러분들 착한 일을 하라는 건데요. 때로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이 되어서 환자에게 얼마 동안 진실을 알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기암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자살할지도 모를 연약한 암 환자에게는 얼마 기간 동안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선행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마지막은 정의의 원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필요로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을 때 누구에게 먼저 줄 것인가? 여러분들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또 9.11 테러가 났을 때 심폐소생술 팀은 몇 명이 없는데 누구를 먼저 심폐소생술 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세월호가 점점 잠기고 있는데 구명보트가 왔어요. 누구를 먼저 태울 것인가? 이게 정의의 원칙이에요. 약자들, 여성들, 아이들 먼저 태워야 되는데 가장 마지막까지 안 타야 될 선정과 선원만 태우고 가버린 게 참 안타까운 사태였죠. 이 정의의 원칙 중에 하나가 최소한의 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 모든 국민들은 어떤 재산과 성별과 종교와 국적에 관계없이 생명을 지켜낼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최소한의 의료를 받을 권리. 근데 제가 북한을 가봤더니요. 중환자실에 이 용성 맥주병에 이 신문지로 마개를 막아가지고 링게루를 맞고 있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돌아가셨더라고요. 우리 여기 마취과 선생님도 계십니다만은 수술하는데 이 뒤에 마취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냥 이파리 코에 대면 잠이 들면은 묶어놓고 수술하다가 깨어나면 막 붙들고 있는 거죠.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지 몰라요. 이 북한에서 가장 좋은 김일성 부속 평양의과대학 병원에도 인공신장실이 없어서 저희가 최초로 인공신장실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분들 가르쳐드리고 첫 환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이비인후과 교수님이셨는데 차트가 말이죠. 저는 뭐 평양 교도소 차트인 줄 알았더니 이게 평양의과대학병원 차트입니다. 그래서 카테타를 넣어서 피를 걸러내는 시술을 했는데 저희가 1년 동안 이 투석약을 보내드렸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대북 지원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겨서 저분이 지금 살아계시나 돌아가셨나 참 궁금한 상태입니다. 대동강의 모습이고요. 더 이상 북한을 갈 수가 없어서 아프리카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이즈 고아들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인지 몰라요. 축구공이 없으니까 저런 종이를 그냥 노끈으로 묶어서 치고 다니는 거죠. 에이즈 고아들이 100만 명씩 말라위, 짐바브웨. 이게 앰뷸런스라는 거예요. 이 수레를 오토바이에 달고 제왕절개 수술을 할 환자들 나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라위의 가장 좋은 병원이 한국병원이에요. 한국 간호사가 26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만든 병원이에요. 간호대학도 만들고 의과대학도 만들고. 그래서 아무리 아프리카 사람이라도 또 우리 북한의 우리 동족들이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략해서라도 아프리카 사람들, 북한 사람, 이 온 인류가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게 정의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에는 세 가지 우리 인간에게는 권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생명권이고 두 번째가 건강권, 세 번째가 행복 추구권이에요. 이 세 가지는 늘 누려야 되지만 어떨 때 이것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신한 여성이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는데 덜컥 뱃속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여성이 왜 과장이 될 권리가 없겠어요? 행복 추구권이 있죠. 그렇지만 상대방이 누굽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권하고 충돌할 때는 이 행복 추구권이 꼬랑지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는 생명권. 우리 이 심장이 뛰는 동안 마음껏 생명을 누릴 권리가 이 생명권이라면은 생명 결정권은 내가 생명의 시작과 마지막을 결정하겠다라는 잘못된 권리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우리 젊은이들 또 심지어는 요즘은 노인 자살도 많아지고 있는데 생명의 결정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는 낙태를 시킨다거나 안락사를 시킨다거나 이 모든 것은 생명의 결정을 내가 하겠다는 잘못된 이 권리의식에서 비롯됐어요. 신이 우리에게 준 것은 생명권이지 절대로 생명 결정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윤리의 원칙,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내면서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그리고 선을 베풀면서 무엇보다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면서 하나의 생명도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